지금은 신축 트렌드인 거잖아요. 얼죽신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이랑 강북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 신축이 많은 애들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강동구가 꼽힐 수밖에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송파보다 낮고 마포의 아현보다 비싸거나 낮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뜬다라고 했을 때도 강동구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고 부동산 시장된 트렌드 흐름에서 그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갖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라서 지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정운숙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있는 지역 분석가이자 힐링 재테크 운영을 하고 있는 메디테라 정운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가격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지금 올해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드리면 올해 5월 말 전, 1월부터 5월 말 전이랑 5월 말부터 7월 중순에서 말 정도, 그리고 7월 중순 말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5월 말 정도까지는 2023년 상반기에 움직였던 것처럼 반등을 해서 하나 거래되면 하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나와서 그게 거래가 돼서 이제 가격이 차곡차곡 쌓이는 듯한 느낌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게 뜨거웠다, 과열됐다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이 현장에서는 하나가 거래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의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거나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바로 1억, 2억씩 막 팍팍 뛰는 현상으로 이제 거래가 되거나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로 5월 말이랑 한 7월 중순까지는 정말 되게 과열됐다, 되게 시장이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7월 중순이 지나서 뭐 조금 시작이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작이 늦었던 지역들은 뭐 7월 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한강을 끼고 위에 있었던 마용성이라던가 강남을 끼고 있는 강남 3구, 4구 이런 애들은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분위기가 소강 상태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장님들이 이전보다는 문의도 좀 뜸해졌고 거래량도 좀 뜸해졌어요. 옛날에는 결정력이라고 하죠. 의사결정력. 계약서를 쓸 때 그 의사결정력이 엄청 좀 빠르고 줄을 서서 매물이 워낙,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만한, 실제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적어서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쭉쭉쭉 있어서 바로바로 매물이 좀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가격이 워낙 이제 전고점을 뚫은 지역과 단지들이 있고 아직 전고점을 가지 않은 지역과 단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23년, 24년 해가지고 지금 쌓여서 지금 가격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껴서 아무래도 최고점을 내가 찍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최고가를 찍지 않기 위한 눈치 싸움을 지금 현장에선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서울 부동산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완전히 뭐 꼭대기에 있다고도 그렇고 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했을 때 이상하게 내가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집값이 오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부동산 흐름에 역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부동산을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큰 상승장이냐 작은 상승장이냐, 상승장 안에서의 상승 하락이냐 하락장 안에서의 상승 하락이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죠.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은 상승하고 5년은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현장에 딱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큰 틀은 현장에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상승과 하락이 있지만 그 큰 상승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는 거고, 하락을 하는 것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8년부터 한 12년, 13년까지는 하락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3년부터 회복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회복장 자체를 상승장으로 보냐 아니냐도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초기 상승장 또는 회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승장을 시작해서 2021년 하반기까지는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큰 상승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장에 들어선 건데 21년 하반기 하락장에 들어서고 나서 완전하게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아직 확인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2021년 하반기에 급격한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22년 하반기에 가격이 확 떨어졌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20년, 21년이 엄청 절벽 상승장이라고 해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그에 대한 반작용과 반등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20년, 21년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 21년 하반기에는 그것만큼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2년 하반기로 하락장이 끝난 거냐라고 하면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나 그러니까 자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도 같이 봐야 되는데 실물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국제적인 이슈 같은 뭐 금리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글로벌리한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 놓아진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실물 자산이나 이런 사업 현황, 경제 현황,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를 부동산 시장이 쭉 올라갈 거다, 경제가 상승할 거다라고 해서 그 받쳐줄 만한 기반이 아직은 저는 확연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23년이랑 24년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2년 하반기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땐 너무 가격이 괜찮은데 왜냐면 부동산은 거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로 참여를 하느냐 월세로 참여하느냐 집을 사서 참여를 하느냐 어쨌든 참여자로서는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메리트 있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낮은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게 23년이다라고 한다면 24년에는 약간 23년 이후에 이제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절대인구 감소 이슈가 확 떠오르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거주는 하지만 보유는 서울에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번 24년도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올라온 달은 6월이랑 7월 그리고 8월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안 나왔지만 6월이랑 7월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건 다른 지역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서울에 조금 몰린 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8월 21일 날 대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의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이미 이전에 대세 상승장 시기에 금리 정도 수준으로 이미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여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24년도의 상승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상승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불안, 그리고 2, 3년 후에 공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전세가는 더 오르고 그럼 집값은 더 오르고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얼죽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트렌드다 보니까 분양가로 나오는 단지들이 싸게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둔촌주공 입주할 때 되게 느꼈던 건 2018년 12월에 헬리오시티 네. 만세대가 입주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참 상승장이었어요. 2018년이 20년, 21년까지 쭉 상승하다 대세 상승장 하다가 절벽 상승장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을 가는 그 시기에 만세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랑 송파구 부동산 시장이랑 그 주변의 인근 단지들이 흔들렸거든요. 전세가도 흔들리고 매매가도 흔들리면서 주춤하는 가격을 눌러주는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둔촌주공 입주가 12,000세대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올랐고 매매가도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서 지금 최고가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
이제 오를 거야, 상승할 거야 라고 해서 나도 사야지 이런 마음보다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제 이거 아니면 집을 못 사, 불안과 공포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마케팅을 할 때, 물건을 팔 때도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사면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한 개 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못 살 것 같은, 매진이 될 것 같은 불안 심리를 조성하면서 이제 물건을 팔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약간 불안과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심리가 많이 고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포심에 의해서 더 지금 시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지금 사실 8월 21일에 대출 규제가 발표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분위기 작용을 크게 한다, 그러면 약간 분위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딱 변곡점 시기에 올 수 있는,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부동산 시장이 원래부터도 명절 전후에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잘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보고 움직이셔야지 내가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고 손해를 덜 보고 진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엔 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막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는 기준금리를 막 많이 올린다고 해서 시중금리를 같이 또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한때 막 6에서 7%, 뭐 8%까지 막 오른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가기도 했었잖아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 자체가 기준금리와 그렇게 금리 차가 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올해 정부 당국에서 금융당국에 요청을 한 게, 이번에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 상품의 비율을 높여라 라고 요청을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걸 30%까지 올리라고 해서 은행에 금융당국에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라서, 금리 마진을 못 먹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싸게 판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품도 많았고, 지금 자체도 3%에서 4%대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3.5%잖아요, 지금. 네. 마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금융당국이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너네가 지금 이번에도 대출 규제를 해서 총량을 줄인다고 하니까 금리만 올려가지고 쉽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중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시중 마진을 위해서 그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랑 마진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많이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렇게 큰 폭으로 줄이진 못할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이언트 스텝의 폭은 워낙 컸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집값이 올랐냐 했을 때 이건 반반 정도 맞았었거든요. 반은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반은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일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뭐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또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당연히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번에 매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전세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둔촌주공이 지금 모든 단지의 이슈고 핵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그 단지를 빼놓고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 24년도에 지금 작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 재작년, 작년 많이 떨어졌을 때 19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30평대 기준으로 지금은 24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24억을 찍었으면 전세가율 자체는 집값의 한 50%는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24억에 전세가 반을 하면 12억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덕지구나 이쪽에 전세 가격은 지금 8억 정도 해요. 7, 8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12,000세대라고 하면 그거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가 나와서 입주를 시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정상화를 찾아가면서 이제 조금 오르게 되는 게 원래 기본 틀에 맞는 거였는데 이번에 워낙 그런 공포심리나 이런 것들 수요가 확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오히려 높여놓은 현상이 있어서 지금 전세 가격은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주인들은 집값이 24억 가니까 50%인 12억은 받고 싶어. 근데 입주장도 있고 고덕지구랑 비교했을 때 그 단지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높게 하면 그 옆에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 에 있는 단지가 같은 가격이면 그쪽으로 그냥 수요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는 선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12억은 어렵겠는데 그러면 나는 10억이라도 받아야겠어 라고 해서 9억 10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7, 8억에 거래가 됐었던 전세 물건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입주하기 1년 전에 그냥 미리부터 그냥 빨리 내놓고 정리를 해서 난 마음 편하게 하겠다라고 이 집주인분들이 내놓은 분위기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거고 사실은 뒤로 갈수록 전세가가 오르고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에 가면서 지금은 전세가 자체가 8억대를 찾기는 좀 어렵고 9억에서 9억 5천 좀 더 비싸면 9억 5천에서 10억까지 이상 좀 지금 봐야 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정부에서 갭 투자 전세 대출 제한이나 전세 대출 DSR 적용 등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좀 파장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게 좀 규제 정책이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이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DSR 적용하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딱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각자 내부 관리의 사항으로 DSR 규제를 너네들이 은행에서 알아서 좀 정책을 정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딱 못 박아서 무조건 이거 할 거야 라고 지금 상황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몇 개 시중 은행에서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좀 또 막 반감이 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거나 그것에 반감을 품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어느 은행에서는 그 전세대출 DSR 규제 자체를 10월 말까지만 하겠다라고 뭐 기간을 한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도 우선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현황을 보고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이걸 실제로 시행할지 안 할지 그리고 시행을 할 때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건지 강도를 좀 낮춰서 할 건지 분위기를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로 23년 초에 엄청 규제 다 푼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작 7월 세제 개편안에는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엄청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22년 하반기에는 정말 가격이 바닥을 칠 정도로 확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얘네를 살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1월 달에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막 반등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그냥 끝냈거든요. 이번 시기도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출 규제를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제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규제 정책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시장에 항상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출 규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대출 DSR이라던가
그 기간 자체 모기지 그 30년, 50년까지 했었는데 30년으로 기한을 줄이고 그리고 수도권은 더 이자율을 더 높여서 가상금리 이자를 더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스트레스성 DSR 2단계를 9월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총 대출량을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MCI, MCG도 못 쓰게 하겠다, 기한을 줄이겠다, 전세 대출을 못 하겠다, 갭 투자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은행에서 내부 관리를 위한 DSR 산정을 해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높게 가다가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많이 받고 이게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또 이게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온 것처럼 10월 말까지만 할게 아니면 언제까지 할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에서 지금 갭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세 그 분양가 상한제를 3년 유예해주면서 전세를 내놓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단지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또 이 대출 규제 발표를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8월 21일 날 발표라고 9월 1일 네,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둔촌동 파크포레온 같은 11월에 입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월에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거를 완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조건부를 걸어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또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부딪혔을 때 지금 발표가 나온 것대로 강도 높게 갈 거냐 아니면 그런 여론에 때문에 좀 강도를 좀 줄여서 갈 거냐에 따라서 여파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현장에서는 지금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실거주자가 주로 핵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사실 투자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투자자 자체가 지금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딱 지금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세 맞춰지는 거 보고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서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올 11월에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죠. 사실은 제가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좀 당혹스러웠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를 하면 강동구 가격이 흔들리고 전세 가격도 흔들려서 강동구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현장에 나온 사장님들이 전문가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임장을 다닐 때 뜨끔뜨끔 했던 적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금 되게 뜨거운 편이고 그리고 이 강동구에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가지는 입지는 정말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라고 하면 강동구의 대장 아파트와 1급지는 고덕지구인데 1급지 자체를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는 그쪽으로 생태를 변경할 정도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급지가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는 단지로 이동을 할 거고 대장 아파트도 지금 고덕 그라시움인데 대장 아파트 자체도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도 막상 입주가 시작되면은 전세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입주를 했었던 DH 퍼스트 아이파크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걔도 11월에 입주였어요. 근데 7, 8월에 갔을 때 전세가 자체가 30평대 기준으로 12억에 형성이 됐었어요. 개포동. 12억이 형성이 되다가 입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5억까지 전세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보통 입주가 시작이 되고 나서 2, 3개월, 한 4개월, 조금 세대가 크면 4개월까지도 이제 입주 기간을 줘서 잔금을 치는 시기가 오는데 23년도 상반기에 엄청 뜨거웠다가 하반기에 좀 다시 9월, 10월 돼서 다시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24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다가 잠금을 치게 되는 24년도 완전 초에는 23년 하반기에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막바지 잔금 때는 전세가가 9억짜리도 나오면서 확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6,700세대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단지가 얘도 상당히 큰 편인데 거의 그거의 2배인 12,000세대잖아요. 서울의 전체 24년도 입주 물량이 37,000세대예요. 그중에 지금 12,000세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걸 거의 3분의 1 정도의 입주 물량을 지금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똑같이 작년처럼 DH 퍼스트 아이파크처럼 잔금 때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계속 9억에서 10억 정도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야 되고, 지금 전세대출 DSR이 지금 항목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불안감이 상당히 크고 부동산 사장님 지금 난리 났거든요. 전화 맨날 오고.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출 중개인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대출 중개인도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밖에, 심사를 넣어봐야지, 심사를 통과돼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안고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제가 꾸준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생기면 그 주변에 다른 단지들의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주변 단지에 영향은 없을까요? 원래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한 6개월 전, 그리고 완전 인근에 좋은 아파트들, 엘리트라던가 그 밑에 있는 패밀리타운이라던가 이런 데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걔네들 보면 앞뒤로 한 6개월 정도 영향을 줬었는데, 사실은 11월 입주면 지금 9월이니까 지금 확연하게 영향을 줘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고덕지구도 그렇고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덕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많이 분양을 받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나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면 걸로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지구의 지금 전세 가격은 짱짱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낮은 가격에 메리트 있게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다 뿌려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시면 되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대출 규제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고덕지구도 흔들리게 되고 그 주변의 영향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많이 올랐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향후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동구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강동구에 투자하는 거는 어떨까요? 사실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거래량이 좀,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갔고 지금 거의 전고점 가격에 온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 메리트 있는 가격의 단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좀 힘을 못 쓸 시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공급 부족이 이슈가 뜨면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바람을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에 빠지려고 하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는 단지들도 가격이 메리트 있게 많이 떨어지거나 저렴한 가격, 저평가되거나 이런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시기는 아니라서 지금 가격에 확 추격 매수를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추후에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최고점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굳이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후의 방향성을 보고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강동구에서 혹시 아직까지 저평가된 단지 있을까요? 이번에 별내선이 8월 10일
개통을 하면서 사실 저평가되어 있던 단지들이 역세권 아파트가 되면서 그 단지들로 에너지가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신축이 많이 올랐는데 그와 같이 그 옆에 있는 준신축들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해서 입지가 좋은 구축들도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대단지이거나 이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 위주로만 움직였고 소규모 좀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이 신축이나 역세권 입지 애들만큼 가격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자산 가격 상승을 생각하지 않고 실거주, 정말 거주의 관점으로만 강동구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지들까지도 조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강동구는 뭐 워낙에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오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잖아요. 강동구라는 지역의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동구가 뜨는 이유는 물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이 강동구라서 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강동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딱 맞는 지역이냐라고 하면 지금은 신축 트렌드인 거잖아요. 얼죽신 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강남 3구, 마용성 이렇게 봤을 때 신축이 많은 지역 그리고 대단지이면서 신축이면서 그게 많이 들어간 지역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송파구도요. 헬리오시티 빼고는 사실 신축이 별로 없어요. 엘리트도 사실은 준신축급 2000년대급 단지들이거든요. 마포 같은 경우도 아현에 있는 애들 위쪽에 있는 애들만 좀 신축이지 하물며 마레프도 지금 11년 차거든요. 그래서 사실 걔도 이제 준신축급이에요. 그래서 마포의 뭐 신축급 아현 애들 단지 지역 그쪽에 있는 애들이 신축이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오히려 거래가 돼서 지금 그쪽도 좀 핫한 지역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단지를 많이 모아도 2단지, 3단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동구로 가면요. 그라시움, 아르테온, 자이, 베네루체 그 외에 주변의 단지들의 대단지면서 몰려있는 단지 밀집도 신축이면서 몰려있는 데가 많고 게다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체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 3-4개 이상이 합쳐져 있는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이랑 강북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 신축이 많은 애들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강동구가 꼽힐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들이 몰려 있으면서 그러면 신축이 너무 비싸. 그러면 신축을 못 가니까 난 준신축으로 갈래. 한강을 끼고 있는 마용성이라던가 강남 3구 이런 애들은 준신축 구축까지 지금 에너지가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강동구는 준신축으로 넘어가도 그 옆에 뭐 아이파크라던가 고레일이라던가 그 옆에 이제 이번에 별내선으로 초역세권이 된 강동 롯데캐슬 뭐 이런 애들이 쭉쭉쭉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받아줄 만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너무 비싸. 이제 그런 애들 너무 비싸. 그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도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좋아진다. 재건축 재개발이 뜬다라고 했을 때도 강동구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고 부동산 시장적 트렌드 흐름에서 그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갖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라서 지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강동구의 매력은 1위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맞고 2번째가 그런 시장 트렌드상 딱 맞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3번째가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송파보다 낮고 마포의 아현보다 비싸거나 낮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메인 핵심 지역이 오르고 그 다음 지역이 오르고 그 다음 지역이 오르고 물의 흐름이 지나가게 되는데 강동구가 그런 흐름에서 결을 같이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강동구의 에너지가 커져서 그 옆에 있는 하남 미사도 지금 이미 5천만 원 정도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좀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강동의 시세를 이끌 가능성이 크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모든 아파트 가격의 중심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시작으로 해서 움직이고 거기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고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단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그 강동구의 가격 전망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는 딱 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전처럼 가격이 확확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저는 지금 가격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1, 2억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유지하는 걸로 강보합이랑 약보합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그 외에 커다란 변수가 하나 또 터진다고 하면 조금 하락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추격 매수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동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됐다 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역이 많이 올랐고 강동구도 요소요소의 신축들이 있어서 그 신축들을 보면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가격 기준만큼 올라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에 소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산성 미소지움이라던가 현대라던가 뭐 이런 조그만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은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동구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급지가 될 거고 그 주변에 이제 단지들은 같이 견인해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틈새를 노린다라고 하면 정말 빠른 자산 가치, 빠른 회복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정말 실거주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런 단지들을 조금 봐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부동산 지금 투자로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서울 부동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거주자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주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가격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구축들이 아직 안 오른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단지들은 아직 가격적으로 괜찮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뭐 얼죽신 많이 올랐다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는 사실 실거주에도 투자관념을 넣어서 가는 게 이후에 이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더 완전히 필요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 서울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조금 가격이 좀 내려와야 메리트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원래 서울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지역이 없으신가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에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핀셋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갈리고 이제 세금적인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베스트한 물건과 베스트한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랐을 때도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이번 트렌드에 딱 맞는 그 단지들만 또는 그 구역들만 오르는 데들이 많거든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린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마포를 본다. 근데 마포의 아윤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축 단지들 역을 끼고 있으면서 그런 단지들 중에 덜 오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지역은 괜찮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신축이 있고 준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고 가격대가 평당가가 이런 식으로 서열이 딱 지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 그 갭을 두고 가격의 흐름을 같이 가면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축만 이렇게 더 올라서 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더 산다? 추격 매수를 한다? 지금 그러면 상당히 좀 저는 리스크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상담도 좀 받는 편인데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얼죽신이 트렌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너무 앞으로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공포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불안한 마음과 사고 나서의 불안한 마음은 결이 좀 다르고 그 불안의 강도는 솔직히 계약 이후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저 계약금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얼죽신 트렌드에 맞춰서 샀다고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2022년 하반기 23년 초에 샀어야지 가장 황금 타이밍이 저는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미리 내 집 마련할 거야.
그러면 내 자산 현황을 보고 내 자산 현황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좀 한 두세 개 골라 놓은 다음에 그 지역과 단지를 보고 나서 그 지역과 단지에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 확신을 갖고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격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그 가격이 인근에 오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2022년 하반기, 23년 초에 움직였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때 많이 움직였던 분들이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 저는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 살아봤는데 너무 좋아. 이 가격까지 내려온 적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가격까지 내려왔어? 그럼 사야지 라고 해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위너가 되셨거든요. 그때 엘리트 기준으로 했을 때 리센츠가 그때 한 18억, 19억까지 떨어졌었어요.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24억, 26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20억 밑으로 사신 분들은 완전 위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사야지 지금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과열된대, 가격 오른대 해서 부안해동에서 사면 사고 나서의 더 큰 불안이 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수도권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보선분들이 지금 경기도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경기도의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도 지금 경기도의 트렌드는 신축이 물론 먼저 움직이고 그런 게 맞는데 경기도는 일자리 풍부한 곳, 그리고 가성비 나오는 곳, 그러면서 입지랑 신축의 이런 교집합이 많이 되는 지역과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산 가치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뜬 게 지금 최근에 용인이라던가 이제 뭐 수원이라던가 삼성의 도시 수원이라던가 뭐 일기 신도시 애들은 뭐 어차피 선도지구 이슈 때문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성남의 중원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신축 트렌드 그리고 송파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지역을 고르셔가지고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지 내가 자산 가치도 오르면서 거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본다고 하면 그 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중에서 앞으로 10년 후 떡상할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용산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산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용산의 모든 가치가 포함이 됐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워낙에 지역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송파라던가 이런 애들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정말 흐름을 빨리빨리 타고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용산은 그와 반대적으로 정말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무게감이 있는데 그 무게감이 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전세가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좀 무거운 지역이고 연령대도 좀 다른 서울 지역보다는 좀 평균 연령대도 좀 높은 편이라서 막 빠릿빠릿하게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묵직하게 나는 그냥 내 신념을 가지고 쭉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데거든요. 그렇지만 용산이 정말 갖고 있는 가치들이나 브랜드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강남 압구정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전 용산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권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지역 혹시 있으실까요? 경기도권에서는 사실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과천이라던가 성남 분당이라던가 뭐 광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신축들만 많이 오르고 뭐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 중 안에서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수요층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분당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과천도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서울 출퇴근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편의성을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제 부천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고 패턴이 달라요. 학군 지역의 패턴이냐, 교통 편의성의 지역의 패턴이냐, 아니면 이런 규제 이슈라던가 호재 이슈로 움직이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자산에 맞는 분위기 안에서 특히나 또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맞는 신축급 입지가 좋은 데로 봐야 되고요. 장기로 본다. 나는 좀 몸테크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 이외의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야 되니까 지역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맞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그분들은 지금 다 현금을 보유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면 가격이 크게 메리트 있지 않고 지금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 돈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만한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 현금을 보유하고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평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에 한강을 끼고 있는 네. 위에 있는 지역과 아래에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억이 있다면 서울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지난 대세상승장 때는 그래도 한 1, 2억, 2, 3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서울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라서 소액 투자자가 서울에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인마이 포켓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게 맞고 뭐 서울이 뭐 강남 3구만 있고 마영소만 있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수요자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노도강의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오는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 서울과 출퇴근을 같이 하면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기도에 이제 상급지를 가는 분위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이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실 때 사실은 행정구역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서울인데 네임밸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제가 지역 분석을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보다는 생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제가 제 채널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만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채널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메리테라의 힐링 재테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관련된 거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건데요. 호경기는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가정 경제나 내 경제가 같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가가 나도 같이 챙겨주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이번에 정책 발표한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번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걸 준비할 만큼의 시간을 준다거나 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가는 경제를 걱정하는 거지 국민을 걱정해주진 않아요. 내 걱정을 나라가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호경기는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전 아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시고 불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